영화 오펜하이머는 OP의 일생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에서는 잘 묘사되지 않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원자폭탄의 아버지 OP의 일생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오펜하이머는 독일계 유대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 유대인계 미국인 엘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정말 유복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의류 사업으로 자수성가했거든요. 오펜하이머의 가족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당시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들만 모이는 곳에서 살았다고 하고요. 또 오펜하이머의 집에는 피카소의 작품 1점,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2점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이렇게 오펜하이머의 집안이 워낙 큰 부자인데다가 어머니의 엄청난 교육열 덕분에 오펜하이머가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어린 시절, 그는 몸이 허약하고 내성적이었다고 하죠. 그는 천식도 앓고 있었고요. 정신병원에 들른 기록도 있다고 하죠. 오펜하이머의 두뇌는 어려서부터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학교 성적은 언제나 그가 1등을 차지했죠. 그런데 그의 성격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망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학교의 다른 친구들하고는 거의 같이 지내지 않았다고 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14살 때 여름 캠프에서 자기가 고자질을 했다는 친구들의 오해 때문에 냉동실에 갇혀서 온몸에 페인트 칠을 당하고 하루를 꼬박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부당한 것에 맞서지도 않고 아주 묵묵히 참아냈다고 하죠. 상당히 보기 드문 성격이죠. 오펜하이머의 이런 기질은 아주 먼 훗날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청문회를 거칠 때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개발 이후에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청문회를 받게 되는데, 이때도 오펜하이머는 아주 공격적인 청문회를 받아도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냈다고 해요. 이것은 아마도 오펜하이머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질 때문이겠죠. 오펜하이머가 17살 되던 무렵 그는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부모님들은 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오펜하이머를 뉴멕시코로 보냅니다. 당시에는 뉴멕시코의 건조하고 높은 기후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졌거든요. 이 뉴멕시코는 오펜하이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됐어요. 그는 사막의 황량한 절경에 매혹됐고 그곳에서 승마도 배우면서 성격도 아주 활달해졌거든요. 한 번은 오펜하이머가 친구한테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는 물리학과 뉴멕시코야. 두 가지를 함께 즐길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안타까울 따름이야. 물리학과 뉴멕시코, 이 두 개가 겹쳐진 것이 1942년에 시작된 맨해튼 프로젝트예요.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된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모스는 아주 황량한 사막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안 유지도 확실하고 핵실험을 진행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오펜하이머에게는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오펜하이머가 어렸을 적으로 돌아와서 1922년 9월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대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첫 해가 끝날 무렵 그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싶다는 아주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었던 화학 그리고 지질학이 물리학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물리학과 대학원생 과목을 듣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 당장 물리학을 배울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읽었던 물리학 책 15권을 나열했어요. 이때 교수위원회의 조지 워싱턴 피어스는 이렇게 빈정댔다고 전해지죠. 그가 이 책들을 모두 읽었다는 건 거짓말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은 충분히 있네요. 오펜하이머의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지도교수 퍼시 윌리엄스 브릿지먼 아래에서 물리학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브릿지먼 교수는 고압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특성을 연구한 공로로 194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주 저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오펜하이머와 브릿지먼 교수의 만남은 앞으로 오펜하이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행보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어요. 그는 오펜하이머에게 양자역학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가르쳐준 교수거든요. 오펜하이머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브릿지먼 교수의 지도 덕분인 거죠.
오펜하이머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탐구하던 어느 날, 1923년 10월 덴마크의 물리학자이자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가 하버드에서 2차례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펜하이머는 이 강연에 2번 모두 참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보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또 오펜하이머는 닐스 보어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1925년 하버드대 화학과를 수석 졸업한 오피는 대학 졸업 이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과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아마 이 시기가 오피에게는 최악의 시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는 향수병으로 마음고생도 심했고요. 실험 물리학에는 영 재능이 없어가지고 지도교수 패트릭 블랙키드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또 주변 동료 학생들에게도 완전 개무시를 당했다고 해요. 이때 오피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학업에 있어서는 본인이 1등이었는데 여기서는 1등도 못하고 맨날 구박만 받고 놀림감만 됐던 거예요. 자존감이 진짜 바닥이었겠죠. 결국 오피는 1925년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지도교수 패트릭 블랙킷의 사과에 독을 넣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미수에 그치게 됐고요. 오피는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입고 정신질환 치료도 받았어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는 몰라요. 일단 오피가 사과에다가 독을 발랐다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는데, 오피가 바른 독이 사람을 죽일 만한 독이었냐, 아니면 복통이나 설사만 일으킬 정도의 독이었냐, 의견이 분분하고요. 패트릭 지도교수가 사과를 먹지 않게 된 경위도 의견이 분분해요. 청소부가 사과를 치웠다, 오피가 다시 돌아와서 사과를 버렸다,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사과를 버렸다, 패트릭이 미리 알아채고 사과를 먹지 않았다 등등이죠. 영화에서는 이제 닐스 보어가 그 독사과를 들고 있었고, 이걸 보어가 먹으려고 하는 순간 오피가 사과를 낚아채더니 썩은 사과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로 묘사됐죠. 실험 물리학을 배우다가 자존심만 다 구겨지고 자괴감에 빠진 오펜하이머는 이론 물리학의 중심지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로 넘어갔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등의 엄청난 거장들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혁명을 일으킬 때였어요.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주장, 닐스 보어는 원자 구조를 이해하면서 상보성의 원리를 고안해냈고, 막스 플랑크는 양자 발견, 슈레딩거는 파동역학을 내놓고 진짜 대단한 시기죠. 이 시기에 오펜하이머가 괴팅겐 대학교로 넘어갔다는 건 상당한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괴팅겐 대학교에서 오피는 양자역학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오피는 헨드릭 크라머, 엔리코 페르미, 폴 디렉, 파울리 등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도 만나게 돼요. 또 양자역학의 거장 막스 보른도 만났는데, 막스 보른은 오피에게 따뜻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면서 최고의 스승이 됐죠. 오피는 이런 최고의 환경에서 괴팅겐에서만 무려 17개의 논문을 출판해요.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23살. 진짜 천재죠. 그리고 1927년 7월 오피는 겨우 9개월 만에 괴팅겐 대학교의 박사학위를 따내고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는 이론 물리학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거만해졌다고 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오피가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자기 맘에 하나도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을 강단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직접 강의를 했다고 해요. 이거 진짜 선 씨게 넘었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런 오피의 아주 건방진 성격 때문에 그를 또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이후 그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온 오펜하이머는 UC 버클리 대학 교수로 임용되고 캘리포니아 공대에서도 교수 자리를 제안받고 1년에 6주 동안 강의를 열었다고 해요. 이때 오펜하이머는 천체 물리학 그리고 양자역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요. 특히 오펜하이머는 양자역학의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양자역학 제자를 기르는 데 집중했어요. 이때 오피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꽤나 소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피는 학생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오피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남겼죠. 하지만 오피는 다른 동료 교수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겐 오만한 성격 그대로였다고 해요. 오피는 이 시기 천체 물리학에도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오피는 톨만 그리고 볼코프와 함께 블랙홀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했거든요. 회전하지 않는 중성자별의 질량이 태양의 3배를 넘어가면 중성자별은 중력 붕괴를 일으키고 블랙홀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것을 TOV 한계라고 하죠. 오펜하이머는 천체 물리학에도 아주 상당한 업적을 남긴 거죠.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찾아옵니다. 이때 미국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미국의 공산주의 열풍이 불게 돼요. 만약에 미국이 공산주의의 길로 가게 되면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아주 허황된 꿈을 쫓은 거죠. 사실 오피는 1934년까지 시사나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오피는 라디오도 듣지 않았고요. 전화기도 없었고 신문도 안 보고 잡지도 안 봤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 전역에 공산주의가 하도 열풍이니까 오피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피는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공산주의를 한번 공부했다고 하죠. 오피는 공산주의 운동에도 참여하고 공산주의 지지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펜하이머 본인은 끝까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죠. 또 오피의 주변에는 유독 공산주의 지지자가 많았다고 해요. 그의 친동생 프랭크 오펜하이머는 익명으로 미국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고요. 오피의 전 애인 진 테트록 역시도 미국 공산당 소속이었죠. 이때 오피는 진하고 교제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더욱 물들었다고 하죠. 또 오피의 와이프가 될 사람 키티 역시도 공산주의 관련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고 하고요. 이 키티의 전 남편은 스페인 내전에서 공산주의 측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파에 참전, 목숨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오피의 절친이자 유명한 시인, 작가로 활동하던 하콘 슈발리에 역시도 공산당에서 활동했다고 하죠. 사실 오핀의 가족은 정말 부자였잖아요. 덕분에 오핀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지내면서 유럽에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그의 집안 배경 덕분에 그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건데, 사실 오핀은 이런 자신의 타고난 행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피는 대공황 직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자기 제자가 밥도 못 먹고 굶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미국의 사회적인 부조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피는 여러 공산주의 운동에도 참여하고 좌파 인물들하고도 교류하면서 스페인 내전에 참여한 공산당원들에게도 자신의 돈을 지속적으로 기부했다고 하죠. 또 오피는 자신의 대학 UC 버클리에서 교원 노조를 창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오피의 이런 공산주의 관련 과거 행적들은 먼 훗날 그의 미래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오펜하이머는 이 시기 정말 여러 여자랑 사귀었는데 이때 만난 여자들이 오피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피는 한 번은 대학원생이랑 교제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오피는 데이트 중에 잠시 산책하고 온다고 말하고서 상대방을 차에 두고 혼자 산책을 다녀온 거야. 산책을 다 마치고 차로 돌아온 오피는 오늘은 그냥 집에 걸어가야겠어 라고 말하고는 혼자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차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오피가 집에 먼저 걸어간다는 얘기를 아예 못 들은 거죠. 차 안에서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던 대학원생은 결국은 오피가 걱정이 됐는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피는 집에서 멀쩡히 쉬고 있던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오피의 이름이 언론에 처음 나왔던 사건이라고 해요. 오피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거리죠. 1936년 봄, 오펜하이머는 한 파티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22살의 여인 진 테트록을 만납니다. 그녀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우 심취해 있었는데요. 그녀는 공산당원이기도 했고 또 그녀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교제는 3년 이상 지속됐어요. 이 시기에 오펜하이머는 진 테트록에게 이제 결혼하자 계속 청혼을 했었는데 진은 계속해서 거절했다고 해요. 또 진은 이제 아주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진은 오펜하이머의 청혼을 계속해서 거절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오펜하이머는 또 다른 모임에서 식물학을 공부하던 키티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퀴티는 세 번째 결혼 생활 중이었는데요. 첫 번째 남편은 동성애자이면서 마약 중독자, 두 번째 남편은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두 번째 남편이 스페인 내전 당시 공산주의에 심취해서 참전했는데 이 스페인 내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퀴티는 세 번째로 미국의 의사를 남편으로 뒀고요. 그런데 퀴티하고 세 번째 남편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았던 거예요. 바로 이때 공산당 모임에서 오펜하이머를 만나게 된 거고요. 두 사람은 그날 직후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퀴티가 세 번째 남편하고 이혼한 그날 오펜하이머와 퀴티는 결혼을 하게 되죠. 오피하고 퀴티가 결혼하고 나서 진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독극물을 통해서 욕조에서 살자하게 돼요. 이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서 사실 진이 타살당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오펜하이머는 진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본인이 옆에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진이 살자를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큰 죄책감을 갖게 돼요. 이 사건은 오피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때 벌어지죠. 1938년 12월 독일의 오토한 박사, 프리츠 슈트라스만, 그리고 리제 마이트너는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쏴보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때 세 사람은 이렇게 예상했죠. 우라늄에다가 중성자가 달라붙어서 더 큰 원자가 탄생하겠지. 그런데 실험 결과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쏘니까 우라늄이 크립톤, 바륨으로 쪼개지면서 3개의 중성자가 생겨난 거예요. 세계 최초로 핵 분열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도 발견해요. 이 우라늄이 핵 분열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량은 절대로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질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중성자 하나하고 우라늄을 합친 질량이 10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오른쪽에 크립톤, 바륨, 그리고 중성자 3개를 다 합친 질량이 예를 들어서 9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1만큼 사라졌잖아요. 이 사라진 질량 1만큼 아인슈타인의 E는 mc2에 따라서 공식을 대입해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핵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중성자가 우라늄을 때렸을 때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분리된 다음에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오죠. 이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을 치고 그 우라늄이 또 핵분열을 하고 또 중성자가 나와서 우라늄을 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핵분열 과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의 원리죠. 나치 독일은 1939년 4월 핵무기 제조 프로젝트 우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때 우란 프로젝트의 대표 과학자는 그 당시 양자역학 3대장 중 하나, 불확정성의 원리로 유명한 하이젠베르크가 있었어요.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 막스 보른과 함께 양자역학을 크게 발전시킨 과학자예요. 솔베이 회의 때 세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양자역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이런 양자역학의 거장이 나치 독일의 핵무기 제조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니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그 밖에도 아주 유명한 독일의 과학자들이 이 우란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나치 독일의 우란 프로젝트는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보다 무려 3년이나 빨랐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은 첩보를 통해서 연합군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 과학자들의 귀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죠. 미국의 물리학자 실라르드 레오, 유진 위그너 등은 2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만약에 나치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완성하게 되면 전세가 아주 급격하게 기울 것이라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독일보다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말죠. 결국 두 사람은 다른 과학자의 이름을 빌리기로 합니다. 바로 타이니 형이죠. 타이니 형만큼 유명한 이름을 가진 과학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타이니 형의 이름을 빌려서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혹시라도 루즈벨트가 일단은 편지를 적어도 읽어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루즈벨트는 타이니 형한테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아주 집중해서 읽었고요.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됐죠. 그리고 1942년에 미국은 나치보다 먼저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비밀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1945년 기준 고용인구 13만 명, 예산은 20억 달러나 들어간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이때 비용의 90% 이상은 공장 건축이나 핵분열 원료 구입에 사용됐고 나머지 10% 정도는 무기 개발에 사용됐다고 하죠.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괄 지휘를 맡은 사람은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 그는 펜타곤을 건설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맨해튼이라는 거대 프로젝트에도 투입된 거예요. 그로브스 대령은 과학자 쪽의 총책임자로 오펜하이머를 임명했어요. 사실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들하고 관계도 있었고 또 오피 그 본인 자체가 약간 의심 가는 활동 내역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피가 과학 총책임자가 되는 걸 반대했다고 해요. 또 오피는 FBI 수사 명단에도 올라가 있었고요.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콧대 높은 과학자들을 이끌 만한 어떤 경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로브스는 무조건 오펜하이머가 제격입니다 라면서 오피를 과학 쪽에 총책임자로 앉혔어요. 그로브스는 어째서 오펜하이머를 골랐을까? 먼저 그로브스는 오피의 높은 야심을 높게 샀어요.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보이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다고 하죠. 또 한편 그로브스는 오피가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혀 반대죠. 오피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카리스마를 발휘했고 과학자들끼리의 분쟁이 있어도 그 분쟁을 잘 해결해줬다고 해요. 또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단번에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정말 쉽게 잘 가르쳐줬다고 해요.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될 부지로는 오피의 강력 추천으로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머스로 선정됐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물리학, 그리고 또 하나는 뉴멕시코죠. 오펜하이머는 이번 기회에 뉴멕시코에서 물리학을 하고 싶다는 평생의 꿈을 이룬 거예요. 또 이곳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모스에는 오피의 아버지가 이제 부지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 아버지의 땅 위에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맨해튼 프로젝트의 군사 쪽 총책임자는 그로브스 장군, 그리고 과학 쪽 총책임자는 오펜하이머, 이렇게 투톱 체계가 됐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부지도 다 선정이 됐죠. 이제 두 사람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한 과학자들을 모시러 다닙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엘리코 페르미, 어니스트 로런스,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만, 한스 베테, 에드워드 텔러, 닐스 보어 등등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을 모조리 섭외했어요. 사실상 과학계 어벤져스가 거의 전부 다 모였던 거죠. 자, 그리고 영화에서도 잘 묘사가 됐지만 오피의 친구 라비는 물리학 300년의 역사가 대량 살상 무기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프로젝트 참여에 거부를 했어요, 처음엔. 하지만 그 역시도 나치가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단 낫다는 오펜하이머의 설득에 공감해서 맨해튼 계획에 참여하게 되죠. 당시 맨해튼 계획에서 제작된 폭탄은 두 종류였어요. 첫 번째는 우라늄 폭탄. 이 우라늄에는 임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임계 질량 이하까지는 터지지 않고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농축된다면 핵이 스스로 쪼개지면서 터지는 성질이 있었어요. 이 임계 질량은 10에서 15kg 정도 되는데 임계 질량에 이르러서 핵이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오면 그 중성자가 옆에 있는 핵을 분열시키고 또다시 중성자가 빠져나오게 돼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내게 되는 거죠. 우라늄으로 만든 핵무기는 총구식으로 설계됐어요. 이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양쪽 끝에다가 임계치 이하의 고농축 우라늄 두 덩이를 따로 떼놔요. 그 다음에 재래식 폭탄을 터뜨려서 두 개의 우라늄을 충돌시키면 폭탄의 압력 때문에 우라늄 두 개가 만나서 짓눌리고 이제 하나로 합쳐진 우라늄은 임계치를 넘어서 꽝! 하고 터지는 거죠. 두 번째로 제작된 방식은 플루토늄 폭탄이에요.
톨먼이 제안한 방식이죠. 그런데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우라늄처럼 총구형으로 설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플루토늄 239는 임계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연쇄 반응 또는 사전 폭발의 위험이 더 높아요. 그래서 조폭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쉽게 말하자면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지 혼자 핵분열을 천천히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핵분열을 이용한 폭탄이라는 건 원하는 타이밍에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또 플루토늄은 정확한 모양과 밀도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만큼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 또 조립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은 정말 골머리를 썩혔다고 해요. 야, 이거 기껏 큰 돈 들여서 플루토늄 농축시켰더니 아예 쓸 수도 없을지도 모르잖아. 오펜하이머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급하게 폰 노이만을 불렀어요. 폰 노이만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로 불렸어요. 특히 그는 수학의 천재였죠. 노이만 선생, 이를 어쩌면 좋소?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폰 노이만의 계산 결과 32면체의 형태로 완벽하게 동시에 한 지점에서 충돌시킨다면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파식 플루토늄 핵무기 펜맨입니다. 1945년 4월 핵무기 제조 막바지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살자, 그리고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의 항복 선언이죠. 그 직후에 전세는 급격하게 변했어요.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한 직후에 태평양 전쟁에도 참여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때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는 거는 원치를 않았어요. 미국이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을 이어나가면서 피해도 정말 많이 보면서 이제 거의 다 이겨놨더니 소련이 갑자기 오더니 나도 참전, 당연히 성전국 보상도 받아야 돼 스키, 홋카이도 우리가 먹을 거다 스키 하면서 꿀만 빨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련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는 게 싫었겠죠.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공산주의 국가 소련하고 경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고 소련도 동시에 견제해야겠다고 계산해요. 이 상황에서 일본은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미군은 거의 50만이나 되는 병력을 일본에 상륙시키기 직전이었죠. 이 상륙작전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전쟁은 길어지고 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고 계산해요. 첫 번째, 소련을 견제한다. 두 번째, 전쟁을 빨리 끝내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미국이 이런저런 계산을 두들기고 있을 때 마침 미국의 핵무기는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핵무기 폭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트리니티 실험입니다.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29분 45초 세계 최초의 핵폭발 실험 트리니티는 성공하게 됩니다.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미국의 물리학자 케네스 베인브리지는 오펜하이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개자식들이야. 베인브리지는 이 실험 직후 반핵 운동가가 됩니다. 1945년 8월 6일 우라늄 핵폭탄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때까지 항복하지 않았죠. 미국은 이어서 1945년 8월 9일 플루토늄 핵폭탄 펜맨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립니다. 그제서야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세계 2차 대전은 끝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일본은 어차피 질 게 뻔한데 왜 굳이 끝까지 결사항전을 택했을까? 사실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이 아니라 천황체제를 유지한 조건부 항복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을 투하한 거죠. 미국의 대중들은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에 아주 크게 호응했다고 해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일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민심은 완전 극에 달했거든요.
또 태평양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군의 피해도 아주 막심했고요. 종전 직후 오펜하이머는 2차 대전을 끝낸 천재 과학자로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합니다. 그에게는 다양한 칭호가 붙었는데요. 전쟁 종식자, 원자폭탄의 아버지, 그리고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현대 프로메테우스들은 올림푸스 산을 습격, 인류에게 제우스의 벼락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전쟁 이후에 핵무기 회의론자가 되고 반전 운동을 시작해요. 일본에 떨어진 핵무기로 인한 피해자의 95%, 무려 22만 5천 명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선 중독으로 사망했죠. 자, 만약에 자기가 만든 무기가 적군의 병사나 탱크, 군수공장 이런 곳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사실 정신이 멀쩡하기가 힘들 거예요. 오펜하이머는 아마 엄청난 죄책감을 받았을 거예요. 오피가 종전 직후에 반핵, 반전 운동을 한 게 아마 이렇게 너무 무거운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1945년 10월 25일 오펜하이머는 트루먼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이라면 핵무기를 쓸지 말지, 언제, 어디에 투하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 핵을 투하할 것을 최종 지시한 책임자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오피의 의견은 너무 달랐어요. 더 강력한 무기, 더 많은 무기로 신무기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 각하, 핵무기를 비롯한 파괴적인 무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다른 나라를 안심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러시아가 언제쯤 핵무기를 만들 것 같습니까? 러시아는 영원히 핵무기를 만들지 못할 것이오. 핵무기 제조는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라도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피 입장에서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이 계속 내려지면 전 세계 여러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지도 모르니깐요. 결국 오피는 긴장한 듯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중압감 그리고 죄책감을 표현한 건데, 그 얘기를 들은 트루먼은 정말 불쾌했다고 해요. 왜냐?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본인이었거든요. 저놈 손에 피가 묻어봐야 내 손에 묻은 절반도 되지 않아. 다시는 저 징징대는 개자식을 내 방으로 들이지 마시오.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터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도 알려졌어요. 미국의 기상정찰기가 방사능을 검출했거든요. 어쨌든 당시 미국은 소련이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아니, 소련이 이렇게나 빨리 핵무기를 제조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 소련이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소련이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심어놨던 원자 스파이 덕분이었어요. 그 스파이의 이름은 바로 클라우스 푹스. 이 스파이가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의 모든 핵무기에 대한 자료를 소련에다가 다 넘겼던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영상으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이 핵무기 제조에 성공하자 미국은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더 만들어요. 또 1949년 10월에는 수소폭탄 개발 계획까지 꺼내죠. 이때 수소폭탄의 아버지 에드워드 텔러가 등장합니다. 텔러는 맨해튼 프로젝트 때 원폭 개발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수소폭탄에만 매달렸고, 그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의 눈총을 많이 받았었죠. 이때 오피는 텔러가 수소폭탄을 계속 연구하도록 배려를 해줬고요. 어쨌든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한 무기예요. 수소폭탄 단 한 발로 수백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오피는 이 수소폭탄의 개발을 극구 반대했어요. 이걸 만들어서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느니 차라리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낫습니다. 수소폭탄으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의견은 달랐죠. 소련이 슈퍼폭탄을 가졌지만 미국이 가지지 못한다면 어쩝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불운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가 이 무기를 갖게 된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불운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미국이 슈퍼폭탄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슈퍼폭탄을 갖게 될 겁니다. 오피는 핵 군비 경쟁을 우려했던 겁니다. 오피의 예상은 적중했죠. 미국과 소련의 핵 군비 경쟁으로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5,200여 발, 그리고 러시아가 5,800여 발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갖게 됐어요. 그 뒤를 이어서 중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까지 갖게 됐죠. 1951년 에드워드 텔러와 울람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수소폭탄 디자인을 제시했어요. 이 디자인대로라면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폭탄보다 1000배는 더 센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952년 11월 1일 인류 최초의 수소폭탄 폭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54년에는 15메가톤급의 폭발력을 지닌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어요.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은 최악으로 치달아요. 1950년대 말이 되니까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18,000기, 또 그 이후의 50년 동안 미국은 7만 기 이상의 핵무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물론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소련은 53년 그리고 55년에 연달아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고 1961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알려진 차르본바 폭발에 성공합니다. 핵무기 제조 반대, 수소폭탄 제조 반대를 외치면서 반전운동에 연연하던 오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자꾸 미국 수소폭탄 개발 지연시키는 거요? 소련 지시받은 스파이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쓴 거죠. 게다가 이 시기는 메카시즘이 극에 달한 시기예요. 메카시즘이라는 건 1950년대 초반 미국 전역에 몰아쳤던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이에요. 1946년 미 연방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가 이런 주장을 한 이후부터 메카시즘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미국에선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려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메카시의 주장은 미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과 공포를 가져왔어요.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는 반공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면서 조사를 받고 직장을 잃고 투옥되는 등등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로 지목됐던 90% 이상의 사람이 사실은 무고한 사람들이었어요. 마녀 사냥의 정치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피 역시도 이 메카시즘의 피해자가 됐어요. 1953년 12월 23일 미국 원자력위원회 의장 스트라우스는 당시 원자력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던 오피에게 비밀정보 접근 권한이 모두 취소될 거라고 통보했어요. 이때 스트라우스는 이를 수락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곤욕을 치르기보다는 사임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오피에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오피는 난 지금까지 과학과 조국에 봉사해왔습니다 라면서 이를 거절했죠. 그 결과 오피는 원자력위원회의 청문회를 받게 됩니다. 이 청문회의 목적은 그냥 오피를 개박살내는 거였어요. 오피의 인생을 나체로 벗겨내면서 모욕감만 주는 청문회였죠. 불법으로 빼낸 자료들, 불법 도청해서 모은 녹음 파일 등등 온갖 불법적인 것들이 증거로 사용됐고요. 오피의 변호사가 정보 공유를 요청해도 소용없고 오피랑 오피의 변호사가 청문회 전략회의를 할 때도 다 도청을 해서 얘네가 또 뭘로 공격하고 방어할지까지 정보를 싹 다 빼놓은 거예요. 자, 이때 청문회에서 오피가 주로 받았던 공격은 야야 너 사실 공산주의자 아니야? 하는 거였어요. 아까 전에도 소개했지만 오피의 형제, 전 여친, 현 와이프, 그리고 친구까지 공산주의자였고 이제 오피의 과거 활동 내역을 보니까 오피 역시도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니까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오피는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룰 자격이 없다는 거죠. 또 오피는 스파이 누명도 쓰게 돼요. 맨해튼 프로젝트 때 오피는 이제 키티하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전 여친 진 테트록을 몰래 만나러 가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야! 그 전 여친이 공산당원이던데 공산당의 핵무기 정보 이거 빼돌린 거 아니야? 하면서 누명을 씌운 거죠. 이때 오피하고 전 여친이 잠깐 미래할 때를 보면 이때는 진이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할 때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진은 더 극심한 우울증에 힘들어하다가 결국엔 독극물을 통해서 욕조에서 살자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조금 이상한 점이 좀 있어서 진은 사실 타살당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긴 해요. 자, 어쨌든 오펜하이머는 진의 죽음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갖게 됐다고 하죠. 진이 힘들 때 옆에 못 있어줬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살자를 선택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다시 청문회 얘기로 돌아와서 오피의 수소폭탄 반대는 조국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됐어요. 수소폭탄을 고안한 에드워드 텔러는 오피의 청문회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근데 이때 텔러는 오피의 뒤통수를 그냥 시계 갈겨버리죠. 그의 애국심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오피는 현명함과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정부에서 빠져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피가 맨해튼 프로젝트 때 수소폭탄을 계속 연구하도록 이제 배려를 해줬는데 텔러는 그런 오피를 배신해버린 거예요. 물론 텔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수소폭탄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피가 나서서 계속 방해하니까요. 또 오피는 이미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완전 스타가 됐잖아요. 그런데 텔러는 업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텔러 입장에선 자기가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데 오피가 자꾸 방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텔러는 오피에게 자격지심도 많았다고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텔러의 심경이 겹쳐져서 오피를 이렇게 배신한 거겠죠. 자, 어쨌든 이날 이후 텔러는 과학계에서는 완전히 왕따가 됐다고 해요. 텔러가 그의 동료들을 만나도 또 그의 모교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텔러를 완전 죽일 듯이 노려봤다고 해요. 그때마다 텔러는 완전히 쫓겨나듯이 자리에서 도망갔다고 하죠. 너무나도 불공정한 청문회의 아인슈타인은 오피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전해져요. 조국에 충성한 대가가 이거라면 조국을 떠나시게. 자네가 마녀 사냥당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오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지죠.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나는 간다. 그 대답을 들은 슈타인 형은 오피를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오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다고 해요. 오피가 이제 성격도 여리고 이런 청문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멘탈이 단단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또 이미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는 싸움 같은데 왜 자꾸 멍청하게 가서 샌드백 행세를 하냐, 이런 마음에 슈타인 형이 계속 오피를 걱정하면서 조언을 했다고 하죠. 자, 물론 청문회에서 오피를 편들어준 사람도 많았어요. 맨해튼 프로젝트의 군 책임자 그로브스는 나는 전쟁 중에 오펜하이머를 이 직위로 선택하고 그에게 보안 허가를 준 것이 실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할당된 임무를 완수했고 잘 해냈지요. 라고 변호했죠. 또 오피의 둘도 없는 친구 라비는 이렇게 변호했어요. 그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것 말고 또 무엇을 원한단 말입니까? 이 나라도 구해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결과가 이런 청문회에 끌려 나온 것이라니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청문회 결과 오펜하이머에 대한 소련의 간첩, 공산주의자, 국가기밀 정보 누설, 수소폭탄 개발 지원 혐의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잠재적 기밀 누설원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에 오펜하이머에 대한 보안 허가는 모두 취소된다. 끝내 오피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난도질 당하고 그는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과학계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세운 오피마저도 저런 청문회를 당하고 버려지는 꼴을 보니까 우리 과학자들은 그냥 써먹음 당하고 버려지는 겁니까? 이런 대접받을 거라면 나란 일엔 앞으로 참여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과학자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실제로 이 파장은 너무나도 커서 미국이 이제 과학자들을 필요로 하는 일에는 과학자들이 이제 사리고 나서지도 않고 나란 일엔 지원도 안 하게 됐다고 하죠. 오피는 이 사건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뭐 다른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요. 활력이 없어 보이고 정신적으로는 거의 죽어 보였다는 한스베테의 증언도 있었죠. 사실 원자력위원회 청문회는 스트라우스가 주도한 거였죠. 1949년 6월 방사성 동위원소를
외국 실험실에다가 수출을 하냐 마냐는 문제로 원자력 에너지 합동위원회에서 공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스트라우스가 유일하게 방사성 동위원소 수출에 대한 반대표를 날렸거든요. 근데 이때 오피가 스트라우스를 공개적으로 엄청 망신줬다고 해요. 이때부터 스트라우스는 오피를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FBI가 오피를 도청하고 미행하면서 불법적으로 모았던 오피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엄청난 분량의 청문회 사전 작업을 다 해놨던 거예요. 그래놓고 오피를 청문회에 서게 한 거죠. 오피를 원자력위원회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스트라우스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내려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스트라우스의 상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스트라우스가 예전에 오피를 불법적으로 몰아세웠던 게 다 들통났다고 해요. 결국 이때 스트라우스는 청문회에서 낙마하고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죠. 오피의 무고함은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청문회 이후 오피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다고 해요. 또 논문과 책을 내고 메카시즘에 반대하면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도 활발히 했다고 해요. 2022년 12월 15일 제니퍼 그랜홀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제서야 오펜하이머 박사가 결백함을 확인해줬어요. 1954년 원자력위원회는 공정하지 못했다. 오펜하이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오펜하이머 박사가 겪은 과정에 편견과 불공정성이 있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밝혀졌다. 오펜하이머 박사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더욱 확인되었다. 이제 와서 오펜하이머 박사의 명예를 다시 살려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미 오펜하이머 박사는 돌아가신 지 오래죠. 자, 이렇게 해서 오펜하이머의 인생 전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소폭탄의 아버지 에드워드 텔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오펜하이머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